예, 안녕하세요. 포스텍 전자공학과 IT융합공학과 기계공학과 교수로 있는 김철홍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패널 디스커션의 패널리스트로 참여해 주신 필립스 코리아의 김동희 대표이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사프 바니아 벤처캐피탈 사나라 벤처캐피탈 CEO로 계시는 아사프 바니아 대표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토픽을 받았을 때 AI를 이용한 의료기기라는 이제 좀 오픈된 그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희 세션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구성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의 교수로 있고 뭐 학생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 연구를 하고 상용화를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과 동시에 최근에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 CEO로 있게 되고요. 어찌 보면 아사프 바니아처럼 벤처 캐피털에 저희가 펀딩을 받아서 회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이자 스타트업 CEO, 벤처 캐피탈의 CEO로 계신 분이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시고 또 이제 이 의료기기라는 게 가장 좋은 제가 볼 때는 엑짓 플랜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대기업의 그 M&A 되는 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기업의 대표이사님도 모시게 되어서 이 AI 기반의 의료기기 사업이 향후 처음부터 뭐 R&D 개발 학교에서부터 연구를 해서 상용화가 되고 뭐 대기업의 M&A가 되는 그런 구성의 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 패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K묵이라는 강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통 뭐 코리아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र्스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챕터에 이런 강의를 해요. 왜 이제 요즘 뭐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예전에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의공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 이런 쪽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가하고 이쪽으로 이런 분야로 뛰어들어야 될까라는 게 첫 번째 가리키는 개념이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편안하고 즐겁게 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게 가장 크다라는 게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죠. 두 번째는 제가 느낄 때 다 너희들이 의사가 되었을 때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수보다 이런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비즈니스가 성공을 해서 어찌 보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게 훨씬 크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가리키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어찌 보면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이후에 그리고 이제 2007년에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S&P 500 지수가 거의 한 30%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섹터의 지수가 얼마 정도 폭락되는지 보시면 한 10에서 한 15% 정도 떨어집니다. 즉 위기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위기 이후에는 헬스케어 마켓 셰어가 기존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팬데믹 이 세계적인 위기니 팬데믹 상황은 사실 헬스케어와 다이렉틀리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기회가 우리 또는 우리 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연구를 하고 사업화를 하시는 분에게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널 디스커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AI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실제 이 사업을 하시는 분 관점에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김동희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키워드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예,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 어찌 보면 팬데믹을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이 강조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팬데믹이 디지털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정말 만들어냈고 뭐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과연 이 필립스와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얼마나 퀵클리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필립스는 1891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진 전구 회사로 출발한 130년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립스라는 회사의 이 정체성 자체가 이노베이션을 이끄는 게 저희 회사의 130년 동안에 요구한 전통이고, 그래서 저희 회사가 과거에는 뭐 주로 소비자 쪽에 친숙한 전자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저희가 한 2010년도부터 필립스라는 회사 자체가 헬스 테크놀로지 회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그 전사적인 비전을 새롭게 설립을 하고, 저희 회사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헬스케어 기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펼쳐온 사업 전략과 여러 가지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추구했던 것이 특히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빛을 많이 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모든 걸 다 바꿔놨죠. 그렇긴 한데 이제 특히 의료 현장에서는 아마 버추얼 케어 또는 버추얼 라이프라인 뭐 이런 단어들이 정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제 저희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필립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방향성이 있지만, 저희가 이 과정에서 가장 신속하게 좀 의료진과 그다음에 이제 이 의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추구를 하는 것들이 크게 보면 영어로는 커넥티드 케어라고 하는데요. 이제 커넥티드 케어라는 것들은 병원의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들 그리고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특히 코로나에서는 의료진의 번아웃이라든지 그다음에 절대적인 뭐 의료 기반 시설의 부족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됐었을 텐데,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가능하면 환자들을 물리적으로 많이 만나지 않고서도 특히 중앙에서 환자들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로 원격으로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과 플랫폼들이 많은 현장에서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넥티드 케어를 기반으로 한 기술들이 코로나하고 맞닥뜨려져서 굉장히 진가를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시간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들이 그냥 흘러가기만 하면 굉장히 아깝고, 아까 뭐 오전에도 수많은 데이터들과 관련된 발표 세션이 있었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데이터들이 결국은 그 데이터 웨어하우징 플랫폼에 모여서 의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라는 것들이 최근에는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것들은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의료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했고요. 그리고 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AI니 머신 러닝이니 하는 것들은 일종의 프리딕티브 헬스케어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벤트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움이 되는 기술들일 텐데, 그 근간이 되는 것들이 사실은 빅데이터 그리고 과거부터 많이 쌓여져 온 양질의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잘 갖춰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위기 상황에서 많이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이 디지털 헬스케어, 뭐 예전에는 엠헬스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뭐 딥러닝이란 말은 이제 최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없었던 기술이 아닌데 사실 이 팬데믹이라는 게 굉장히 이걸 가속화시키고, 어찌 보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사람들이 향후 미래로 나가려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주저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굉장히 가속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어찌 보면 필립스를 포함한 전 세계 유수 의료기기 회사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사프한테 질문을 하겠는데요. Hey, Asaf, maybe let me ask you a Yes, hi. couple of questions. As a Sure. startup CEO, recently I have closed my Series A funding, so I'm happy now. So from Congratulations. VC point of view, what about current investment climate? Do you think it's healthy for digital healthcare business? I think the pandemic, actually, the COVID-19 pandemic has proven all of us, those who were not even aware
of healthcare investment in the last 5 to 6 or maybe 7 years when digital health started. And back at the time, we had to explain what do we mean by digital health. Would it be in a situation whereby AI will replace the physician? And so many questions that were raised initially. But then slowly but surely, we've started to see some 6 or 7 years ago, the giants such as Google and Apple and Amazon and Microsoft and the others, all of which stepping into digital health, which it's a total disruption of the value chain. Players such as Amazon and players such as Google and Apple, obviously with the market orientation towards the consumer, a transition from a patient to a consumer, which is also was an interesting trend that we were looking. But those of us who invest in us as a Sanara Ventures, a joint venture of Philips and Teva based in Israel, we have started to invest in digital health those years, some 5-6 years ago. And now it's needless to explain what do we mean by digital health, and more importantly, the potential of digital health and the acknowledgement that this is here to stay for many decades to come. So there's a total disruption, and the market education that we were supposed to do and we were doing in the last 6 or 7 years almost does not exist due to the fact that COVID-19 all of a sudden brought a new paradigm shift to the understanding of what do we mean? Why people should do those tests at home without going to the hospital? Why should be ongoing monitoring for such and such application at the patient's home? Why prediction is so very important before you go to the hospital? So all of those technologies, when we talk about connected care, when we talk about telemedicine, when we talk about precision medicine, the way we are doing the treatments themselves, let it be in cancer or other chronic diseases. This is now, I think, understood, and I think that will create a huge climate for investors. Those that were within the digital health or healthcare, but also external ones. And I see a huge demand now for investment. We've been seeing those on a quarterly basis in the United States and also in Israel, rising to numbers that we have not seen before. So all in all, that set the ground for the next decades or two to come for the total disruption of the healthcare industry due to those digital technologies that are now stepping in. All right. Can you give us some examples, the companies which you are considering to invest recently about digital healthcare? Sure. For instance, in Sanara Ventures, as I said before, we are a joint venture of Philips and Teva. We're now also setting up a follow-up fund called Sanara Capital. And at the moment, we have 17 portfolio companies. I can share with you maybe one or two, one of which is called My Home Doc. We just now changed it into Nonagron. But basically, it's a device based on a smartphone with 4 sensors, the stethoscope, an otoscope for the ear, a pulse oximeter for respiratory and SpO2 test, as well as a thermometer. So this is a device based on the smartphone that could be used at any home, at any patient's home, or for nurses who are going to see patients at home. And with that, you can conduct 9 examinations, 9 primary care examinations. So while telemedicine for so many years was actually for the last decade, even in Israel as well as in the United States, was pretty much a video call. But at the end of this video call, there was no clinical data from the patient himself. Now, if you take a company now, such as My Home Doc, that we have invested in Sanara, all of a sudden you can do the telemedicine video call, but then you actually you put the stethoscope on your body or your child's ear, and you actually broadcast to the physician, let it be 100 miles away, the exact data, the clinical data that was missing. So if before that there was a mistrust, eventually the patient is used to be touched by the physician and used to be spending time in the physician's office or in the hospital. Now you can do the same thing, broadcast online or synchronized or asynchronized mode. You can broadcast those clinical data results, and that not only saves the time to go to the hospital, save time to go to the clinics, but also create this trust that was missing when telemedicine just started. So
companies such as my home doc Nonago now, it is basically building up a new complementary solution. So this is one. Another example is a company that we have called iMedis that we invested in Sanara. And this is an AI technology for CT scans and actually a platform for quality assurance for radiology departments. In so many cases, we've been seeing that someone goes to do a CT of the heart, but there's potentially could be a tiny shadow if you look into the images of the CT, whereby it could be, not necessarily, but it could be the onset, the beginning of cancer. Now, if the radiologist is only looking into the heart and is not in charge of the other images, so this technology, or if it could be a misdiagnosis or misfindings in those cases, then all of a sudden you have companies such as iMedis raising a flag and saying, hey, radiologists, please take a look at this tiny, tiny shadow. Do not miss it because it may be the beginning of a cancer. So it is a decision supporting system for the physicians and actually now serving as a quality assurance for all of the radiology department, onset from the protocol of the examination to the end of the billing, and looking into the ability to come with AI technologies basically to support and to overcome those mistakes, misdiagnosed, misfindings, protocol that needs to be re-examined, while in the day-to-day care, the physicians or the technicians sometimes do not have enough time to do that. The AI comes in and simply do it very fastly and very productive, in a very productive way. So I think these two technologies, for instance, illustrate the need, let it be in a home care situation or let it be in a hospital setting, the how and the way that we should go about new technologies and supporting the decisions of the physicians or letting patients do their tests at home while the physician may be 100 miles or 200 miles away. And all of a sudden you have a new value change of technologies that are changing the landscape. Yeah, it sounds very intriguing. Typically, return on investment for these types of business is very slow, right? Because it's regulatory business. It's not really, it's totally different from consumer-based business. So is that big concern? Like a slow return on investment is big concern on your investment? Well, it is when we are making investment now, and specifically in digital health, it's considered to be a faster cycle. You are right, it is true that typically, and as it was before, investment in healthcare, but more so on the medical devices side, on the biotech and pharma side, we're taking a lot of time, regulation, the needs to validate. And when you come to the hospital eventually with the new technology, it takes some time to validate, and then the sales cycle, which may last quite a few months. So, but now specifically, and that is part of the potential of digital health, in some cases, with digital technologies, it's not the same cycles. It's not the same long cycles of validations and processes, even though it's still a conservative market and there will be some concern addressing that, but it is considered to be the digital health technologies will be much faster approved by regulations, FDA and others, because there's a different cycle, different timelines for those technologies, and it's not the typical processes and timelines that we've been seeing on the biotech pharma or on the medical devices side. So the time to market, which is very important for us as investor, should be shortened with digital health technologies. And this is then again part of the opportunity. All right, it's more opportunities there. 김동희 대표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업이 이제 커머셜리제이션이 시작될 때 느끼실 때 가장 큰 허들이 뭘까요? 이게 규제, 승인,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는 관련되는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병원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제가 뭐 회사 관점하고 또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 관점을 통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필립스에서 매년 전 세계 14개국에 한 3,000명 정도 되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퓨처 헬스 인덱스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게 마침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비슷한 질문이 있었어요. 과연 디지털 헬스케어 테크놀로지의 도입을 가장 좀 더디게 하는 요소가 뭐냐라고 이제 그 질문을 드렸을 때 53%에 해당되는 헬스케어 종사자들께서
직원들의 경험 부족. 근데 이게 경험 부족이라는 게 적절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 테크놀로지는 계속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도입하고 또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응답이 의외로 첫 번째였고, 그 두 번째는 이건 오늘도 이제 많이 나온 내용인데 interoperability,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시스템과 이 데이터들이 상호 연동돼서 이 통합될 수 있는 interoperability가 아주 부족하고, 또 이 특히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매니징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 얘기는 이제 이렇게 작은 규모의 데이터로 테스팅을 하거나 개발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쓰려면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관련이 되고, 또 거기에 맞붙여서 이 데이터가 프라이버시나 또 시큐리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얽히기 때문에 데이터 인터오퍼러빌리티하고 이 관련된 데이터 매니징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큰 것들이었고요. 또 저희 회사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사업화해서 실제 비즈니스 드라이브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의료계하고도 아마 같은 것들인데, 오전에 윤건우 원장님께서 텔레헬스가 이제 그 코로나 초기에 굉장히 여러 각국에서 도입이 됐다가 주춤해지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 이유는 아무래도 보험 수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초기에 이제 그 비대면 진료 또는 뭐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공식적으로 수가를 제공하는 것이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이나 영국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임시로 이제 보험 수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시기에 굉장히 이제 그 도입이 늘어났다가 지금은 다들 그 병원에서도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과연 보험이 지속적으로 보장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불확실성 때문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기간 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병원 입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수익성이 있을지, 정부에서 보조를 해줄지, 그리고 뭐 그런 변수들이 사실은 기술적인 발전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뭐 아삽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내부의 R&D 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뭐 스타트업도 보고, 그다음에 또 때로는 이제 새로운 회사를 뭐 인수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빠르게 기술을 접목하려는 노력들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의료 현장에서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에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 수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투자로 이루어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모두 의료계 전체 그리고 산업계의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Asap, so what could be the biggest hurdle to commercialize all digital, health-related product, like insurance? So Dong-hee said insurance is one of the biggest issues in this field, or like a conservative environment in clinic that may be the one. So what about your opinion? Well, I think if we're referring to mainly to digital health, I think there would be probably 2 or 3 things that, despite the potential and despite the huge opportunity, all of us need to be looking into and acknowledging there are some difficulties and hurdles that you've mentioned. One of which I think is the companies themselves, the startup companies themselves. In Israel, we have probably about 500 to 600 startups in digital health. Israel is considered to be the second largest hub of innovation in terms of digital health outside of the US, with so many startup companies. Nonetheless, and there's a lot of those companies that were able to fundraising, in some cases 30, 40, $60 million or whatever, and now they're looking to scale. I think scaling, the ability to come up with a software as a solution, a SaaS model, for instance, in some other cases, it's not only the technology itself, but rather the new business models, which will allow eventually companies to scale and become global companies. I think new business models on one side are a huge opportunity for investors, for startup companies, but sometimes it takes some time, a year or 2 years, to find exactly the clinical application, the exact clinical application, but also the exact business model that you can scale, that the company can create revenues and really scale to become a global company, and not just to stay on $2 or $3 or $4 million, but rather be able to scale into a lot of revenues and justify the investment in that company.
So this, while seeing new technologies stepping in and doing a great job, we need to understand that parallel to that, hand in hand, we should go also with new business models. And for that matter, we should be able to adopt as startup companies, as investors and board members of those companies, what is the exact business model that relates to those companies. Otherwise, they will stay on a minimum revenues and will not be able to sustain. So this is one thing. Post that. The second, I think, is the actually the need to acknowledge on the healthcare providers the way to go about integration of innovation into healthcare systems, like hospitals, for instance, in Seoul, in Korea, hospitals in the States, in Israel, in Europe, let it be anywhere. There's only so much that they can deploy pilots in order to validate new technologies. So eventually, if you have a technology, let it be a specific AI here or another AI technology, it has to be more holistic solution for the hospital to adopt eventually. Because saying there's a big hospital and the hospital is being proposed to do 60, 70, 80 new technologies, piloting those technologies on a yearly basis, there's only so much a hospital can do eventually. So this is why, in terms of the integration to validate those new technologies, the companies themselves need to come up with as much possible a holistic solution to justify validations of those technologies. Otherwise, there will be only waiting in line for the hospital to be able, for the new teams, those champions of innovation within those hospitals, to be able to validate it. So the more holistic the solution is, it will be easier for the hospital to adopt. If it's merely a feature within a specific technology that is doing an amazing thing, but not the time to integrate so many of those features would not be wasted eventually at the end of the day by the hospital. They will be looking for more and more holistic solutions with the time to validate them, as opposed to great technologies, but those who might serve merely as a feature within a big operating of a healthcare provider. 예, 그 VC의 포인트 관점에서는 스케일링업을 하기 위한 거기에 맞는 Exactly. 그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오디언스한테 받은 질문이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올라왔네요. 이제 산체스님, 현재 시장에는 AI를 이용한 의료기기가 검진이 대부분인데 미래에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검진이란 말은 어찌 보면 진단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진단 치료 다양한 분야에 지금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게 뭐 지금은 저희가 AI 의료기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AI 의료기기라는 게 이제는 향후는 디폴트 용어가 되어서 그런 말을 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병원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물론 당연히 이제 진단이 가장 크게 각광을 받고 있지만요. 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AI를 이용한 것들이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환자들의 중증 질환을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그런 또 그 프리벤티브 메디슨에 크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은 이제 단순히 뭐 진단뿐만 아니라 병원 간의 협진이나 의료진 간의 협진을 통해서 부족한 의료진의 이런 또 자원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좀 더 빠르게 받아서 환자들에 대한 의사 결정, 그러니까 치료 의사 결정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AI가 많이 쓰일 수 있다면 굉장히 사실은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진단 치료가 아니라 이제 프리벤티브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프리벤티브 메디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이 발전할 것이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주셨고요. 좀 시간이 딱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윤수님, 환자의 질병과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이제 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이제 어찌 보면 그 프라이버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그 강의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를 병원이 소유하지 않고 환자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어찌 보면 닥터 앤슬스 같은 경우가 이제 데이터가 환자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고 하지 않고는 어찌 보면 환자의 권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당연히 이제 이 시큐리티를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찌 보면 환자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병원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이 관점에서 대표님 하실 얘기가 있는가요? 예, 그래서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네, 뭐 그 PHR이라고 하는 환자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솔루션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데이터, 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더 해결이 되고 규제도 조금 더 이제 완화가 되고 이러면 플랫폼도 이제 지금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클라우드 베이스로 갈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뭐 블록체인 기반의 환자 정보 공유하는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플랫폼 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진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희 대표님, 그다음에 아삿, 지금 이스라엘에서 접속을 했는데요. 그 두 분의 패널리스트와 한 30분 정도 토론을 가졌습니다. 예. 그럼 저희 세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땡큐 아삿. Thank you. Thank you.